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김학의 전 차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확정됐어요. 뇌물 사건이.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대법원 판결부터. 예, 이게 좀 사안이 그 경과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해요. 뭐가 많아.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이제 그 기소가 된 혐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그 별장 성접대 이게 강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강간죄는 안 성립이 안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게 이 성접대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직무 관련성이나 어떤 대가성이 없다고 봤고 세 번째는 어떤 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이제 뇌물 이제 법인카드라든가 뭐 통신요금 이런 걸 이렇게 뭐 제공받은 게 있었거든요. 한 4,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제공받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 2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1심은 이게 무죄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 뇌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슨 판단을 내렸냐면 이 사업가 그러니까 뇌물을 준 공여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때 그 검찰이 불러다가 면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면담을 했으면 이 진술이 굉장히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 회유 협박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날 이 진술은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탈탈 털어드리는 변언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예, 헤럴드 경제 좌영길입니다. 자, 오늘 아이템을 보니까 그 여의도 얘기도 많습니다. 저희 뭐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변언유착 시간은 서초동 이슈가 아니야. 사실 실제 여의도 이슈가 더 많아요. 자, 왜냐? 첫 번째 요거 이거 뭐지? 시행령. 이른바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또 민주당의 상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또 이른바 윤회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서재에 나온 말이 아니니까 이른바 윤회관 이른바 검수완박 어쨌든 이른바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된 이후에 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네. 그거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 부패, 경제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로 쫙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예. 그 얘기 좀 일단 소개해 주세요. 뭐뭐 하겠다고 그랬는지. 예, 이게 원래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가지 정도로 유형화시켜서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민주당이 원래 그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그 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다가 이거 검찰이 수사를 너무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는 일단 놔두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빼자. 그러면 이제 기존 6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뭐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죄 이렇게 법이 마련이 됐는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등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나열한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확장해서 여기에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위사업 비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마약 사건 중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범죄 이런 범죄들을 경제 범죄 내지는 부패 범죄에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시행령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민주당이 그 입법을 마련했던 취지보다는 상당히 넓어지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이게 김 변호사.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한 방 세게 맞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등 요것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들도 많던데 그 그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 논란을 예상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 마련했던 원안은 등이 아니라 중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 축소의 범위를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부패, 경제, 중 네, 대통령 정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밀어붙인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중에서 다시 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입법 예고한 이 그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 예고된 부분은 이 논란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건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 왜냐하면 부패, 경제 등 기타 중요한 범죄니까 좀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리한 초식을 법무부에서 좀 쓴 것 같고.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는 어디까지고 더 나간 무리한 건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부패, 경제, 범죄 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만 뭐 직접 관련성 규정이라든가 뭐 그 액수 직급에 따라 직급에 따라 뇌물 액수나 뭐 그런 경제적 이익의 액수에 따라서 뭐 차등을 두던 부분들을 폐지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뭐랄까 수긍이 갑니다. 입법 예고된 부분이. 아까 수긍이 간다는 거는 뇌물 액수에 따라서 뭐 하나는 뭐 경찰 가고 하나는 그런 거 제한 없앤 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나름 이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저는 봤을 때 이제 무리한 건 뭐예요? 제일 무리한 건 저는 이제 직권남용죄를 부활시킨 거거든요.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사실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고 어떻게 또 아픈 구석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직권남용죄도 부패범죄의 일종이다라는 것이 지금 법무부 측 발표 자료의 설명입니다. 그거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부패범죄 신고해 주세요 하면서 예시에 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가 그렇죠. 이제 법무부. 네, 그게 이제 근거인데 네. 그리고 뭐 유엔 부패 방지 협약 뭐 이런 것까지 막 갖고 오셨더라고요 법무부에서. 근데 권익위나 요 유엔 쪽 얘기는 네. 이제 공무원이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본 경우고요. 네. 우리나라 직권남용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이익이랑 상관없어요. 의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럼 사실 직권남용죄 중에 일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뇌물죄로 별도로 하는 거니까 직권남용죄 뇌물죄를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는 케이스에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는데 순수 예를 들면 뭐 블랙리스트 사건. 그러니까 뭐 특별히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뇌물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 기관장들 다 나가라고 해야지 했다가 지금 이제 김은경 장관 이런 사람들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나왔고 이거는 사실 이걸 부패범죄로 볼 거냐? 그건 좀 무리다. 네, 무리다. 그걸 몰랐겠느냐 이 논란을. 근데 일단은 한번 약간 뭐랄까 일단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무죄 나와도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검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 논란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무적인 성격이 좀 있다. 이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 좌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일반의 예상보다는 좀 더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난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예. 그래도 평가 좀 해보시죠.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제 일단 법무부에서 이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다 포섭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 2017년에 그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그때 이제 그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었다. 아, 그래요? 예시가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부패 범죄의 예시로 이제 직권남용을 이제 거론을 한 것이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패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이게 현학적인 어떤 개념적인 논리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현장에서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걸 이제 언뜻 떠올리면 검찰의 수사권 제한 이런 걸 떠올리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정치인 사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그 검찰 수사권 제한을 통해서 지금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물 사건 구속자가 90%가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무고죄 있지 않습니까?
그 무고죄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이제 허위 고소? 허위로 고소해서 처벌받도록 만들려는 그 무고죄. 네. 무고죄는 절반이 줄었어요. 오. 예. 근데 이런 것을 과연 가만 놔둬야 되느냐. 이제 법무부의 논리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범죄 그- 대응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왜 놔둬야 되느냐. 이걸 설명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 중이든 등이든 간에 이제 처벌할 범죄는 우리가 이제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검찰이 쌓아놓은 노하우를 왜 도대체 쓰면 안 되느냐. 이거를 납득하지 못한다. 이 논리가 한동훈 장관의 논리인데, 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그 따져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개념이 되게 좀 무의미한 게, 예를 들어서 그 펀드 사기를 한 사람이 네. 그 사기를 치면 이게 경제범죄거든요. 그렇죠. 펀드 사기나 이런 거는. 네. 근데 대부분 이 경우에는 그 이제 뭐 관공서에 뭐 어떤 로비를 한다든가 뇌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러니- 엮여 있죠. 그러면 이게 부패 범죄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부패 범죄를 떼서 그럼 다른 쪽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그럼 그 뭐 떼서 이렇게 다른 뭐 공수처나 이런 데로 이렇게 또 뭐 이첩을 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헌법재 이영진 헌법재판관 문제만 보더라도 저희 기자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나?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왜냐하면 그 골프 그 네. 금액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청탁금지법은 경찰 수사 세상인가?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과연. 근데- 이게 법무부의 주장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원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비리 대형 참사가 법에 있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논리는 이제 문헌만 보면 지금 있는 법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를 우리는 입법 예고를 한 거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만약에 뭐 국회 뭐 입법 자문위원이거나 뭐 법제처의 공무원이다 그러면 근데 이거 입법 취지가, 개정 취지가 이제 선거범죄나 방위사업범죄들 빼진 거기 때문에 이걸 시행령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은 좀 무리합니다라는 의견서를 당연히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련해서 효과적이냐, 무엇이 성과를 내는 거냐, 이게 이제 뭐 자 기자님이나 아니면 뭐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논거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지, 요걸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사실 비교적 검찰의 우호적인 교수님들도 뭐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안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건 토론의 대상이긴 한데 시행령으로 이거 복구시킬 수 있는 대상이냐, 저는 그건 좀 상당히 무리가 간다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일단은 법무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국무회의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 시행령 구타타타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참 뭐 쉽진 않죠. 근데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또 대립 중심의 언어를 가면 도대체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재명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이거 되면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현안 논의할 텐데 그럼 이게 테이블로 다시 오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이제 자승자박, 뭐 내부 인사 논란이라든가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지지율이 빠졌는데 민주당과 대결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특별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지지율 회복이나 지지자 결집을 좀 바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보게 돼요. 이게 그냥 그 법문과 입법 예고 이것만 그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이게 갖고 있는 약간 좀 정무적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늘어난다고 뭐 지지율 올라가겠어요? 아니 이제 이 논란, 검수완박을 우리는 반대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수완박 논란에 아젠다를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그때 지방선거 때도 그게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소통 협치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가, 저는 그게 의문이 좀 있고. 다음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게 이제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뭐 헌재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대법원에서 해석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범죄, 예를 들어 선거 범죄 중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데 공직자가 선거 개입한 걸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럼 유선자 이거 위법 수사면 위헌 수사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어떡하냐. 위수증처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처럼 위법적인 수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길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려와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고. 뭐 입법 예고를 해서 네.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조정은 좀할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입법 예고 단계에서 이제 바뀌는 경우도 뭐 드물게는 있습니다. 이제 여론이 아주 나빠지면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뭐 현장에서 좀 느끼기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논의를 할 때 굉장히 특수한 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 제도를 설계해 버리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사 사건의 한 99%는 일반인들하고 관련 있는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 1%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예. 그게 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그 1% 미만의 사건을 가지고 나머지 99% 사건에 영향이 있는 제도를 설계해 버리면 예를 들면 마약 수사 이런 거는 검찰이 지금 우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검찰하고 경찰 둘 다 잘하고 있는 범죄거든요. 범죄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이제 뭐 투입을 해서 범죄를 억누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는 이제 검찰은 나쁘니까 손을 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마약 범죄도 한 1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만 이제 뭐 이제 전제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일반 범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김학의 전 차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확정됐어요. 뇌물 사건이.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대법원 판결부터. 예, 이게 좀 사안이 그 경과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해요. 예. 뭐가 많아.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이제 그 기소가 된 혐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그 별장 성접대 이게 강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거기서부터 예.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간죄는 안 성립이 안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게 이 성접대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직무 관련성이나 어떤 대가성이 없다고 봤고. 세 번째는 어떤 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이제 뇌물 이제 법인카드라든가 뭐 통신요금 이런 걸 이렇게 뭐 제공받은 게 있었거든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제공받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 2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1심은 이게 무죄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 뇌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슨 판단을 내렸냐면 이 사업가 그러니까 뇌물을 준 공여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때 그 검찰이 불러다가 면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면담을 했으면 이 진술이 굉장히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 회유 협박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날 이 진술은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김진모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초기 대응 시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못 되면서 그 초기 대응이라는 건 예전에 네네네 박근혜 전 정부 초기 때 뭐 네, 그쵸. 차관 대내만에 할 때 네, 그때 바로 물러날 때 그때 문제고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런저런 걸 했는데 이제 기소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공소시효나 입증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좀 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인데 재난 조사를 하거나 과거사 조사를 할 때 이게 반드시 기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논리적 구도가 꼭 성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그냥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소시효나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 때문에 현재 법제도로는 뭐 재판을 통해서 뭔가 더 뚜렷하게 밝혀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뭐 결단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이번 이 과정에서 또 뭐 그 사업가 최모 씨의 진술 오염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 수사의 어떤 부실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 케이스로 나중에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씁쓸하죠. 어쨌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자기 자가 정리해 줄 때 그 예. 처음에 시작했던 이 예. 혐의가 강간이었나? 정확한 중간간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죠? 그 성접대한 여성이 있어요. 네. 여성이 한 3명 정도 등장하는데 네. 거기서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자기가 로비스트가 되고 싶어서 성접대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그 억지로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찰에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예전에. 예.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네. 근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서 이 이모 씨가
그 재정 신청이라는 걸 냅니다. 네. 재정 신청이 뭐냐면 법원에다가 검찰이 그 불기소 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도 이거는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이제 종결을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 이모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 이제 그 정신적 피해를 강간치상으로 보고 기소를 한 부분이 있고 이 성접대 자체가 성폭행이 아니어도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뇌물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애초에 이 벌장 성접대가 이제 발단이 되는 혐의는 성폭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수사를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그 송치한 것을 좀 더 이제 열심히 수사해서 뇌물죄를 더 찾아내서 뇌물죄로 기소를 했으면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성폭행 혐의만 이게 무혐의 처분하고 끝났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제19 감색이라는 게 그건 이제 그거를 뇌물로 기소 안 해서 공소시효가 다 완성돼서 이제는 못한다. 요거를 지적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그렇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건이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 영상이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느냐 이건 경찰에서 맞다고 했고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논란이 됐죠. 근데 법원 판결에서도 이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기환송을 한 거고 사실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은 판결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실 수사라는 것이 1심에서 이제 지적된 건데 이거 왜 뇌물죄로 안 했느냐. 근데 이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뇌물죄로 한번 수사를 했으면 우리가 한번 뇌물죄 여부를 수사할 수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성폭행 혐의로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 앞서 얘기했던 저 파기환송 요번에 무죄 나온 거 뇌물 예. 그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증인을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사전 면담하고 예. 법정에 세웠으니 니들이 속된 말로 뭔가 예. 작업한 거 아니야? 예. 진술 믿을 수 없어 오염돼서 요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중요 범죄다 검찰이 정말 관심 있는 사건에서 약간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 뭐 김준우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례도 꽤 나올까? 그러니까 사전 면담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사전 면담을 왜 했고 네. 이 사전 면담의 내역의 취지가 뭐였고 이 내역이 어떤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데 이 테마키로 사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해라. 이게 할 거면 이거 사전 면담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 합니다. 이런 어떤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 면담하거나 이런 거 다 하는데요. 이걸 좀 투명하게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하긴 뭐 변호인들도 증인 사전 면담 하니까 사전 면담 자체를 문제 삼으면 뭐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이제 그거를 밝히라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8585님 정치쇼 시그니처 코너 변론 유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결과 예상 부탁이요. 김준우 변호사. 이거는 그 전국위에서 아니, 당원 당규 아니다. 개정된 다음에 원래는 10대 0이었죠. 그냥 비대위 갔으면. 근데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아니까 뒤늦게 뭐 ARS 전국위까지 열어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하네 만에 만약 이런 식으로 의원직 공직과 관련된 거였으면 가처분이 인용이 될 텐데 그냥 정당의 자율 결사 내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본다면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당원 당규 어쨌든 개정했으니까. 어쨌든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0대 0이었다가 지금 뭐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사 마음인 것 그 같아요. 51대 49 50일은 이준석 대표 진다 50일인 거죠? 취지를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데 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할게요. 변호인 짝 시간. 자연길 기자 김진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